안녕하십니까. 자, 2회차 우리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어때요? 1회차보다는 조금 쉽죠? 자, 우리 2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리스크가 아닌 것은, 자, 순수 리스크는 무조건 손실만 생기는 거죠. 그죠? 배상 책임, 인적, 재산 리스크 다 손실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투자, 사업 리스크는 뭐예요? 이익의 가능성도 존재하죠. 투기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 4번이 틀린 답이 되고요. 자, 2번 간접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과적 손해, 결과적 손해라고도 말하고요. 그죠? 감정적 손해는 뭐예요? 이건 해당 없는 거예요. 그죠?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에요. 간접손해는 담보할 수 없는 손해죠. 휴업손해, 휴차례와 같은 불가동 손해도 포함한다. 맞는 말이고요. 재산보험에서 간접손해는 특별약관으로 보통 담보합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재보험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보험자가 가입하는 게 재보험이잖아요. 보험자의 보험인데 이건 관계 없는 지문이고요. 언더라이팅, 공제조항, 공동보험조항 다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언더라이팅을 강화시키면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공제조항이나 공동보험조항처럼 일정한 페널티를 두고 다 담보하지 않는 불완전 담보를 둠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열거위험담보계약과 포괄위험담보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죠. 포괄위험담보계약은 열거담보계약에 비해 일반적으로 담보의 범위가 넓다. 포괄담보가 당연히 넓죠. 그죠? 그리고 포괄위험담보계약에서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담보된 위험이 중복 가입될 가능성이 있다. 맞는 말. 열거책임 담보에 의한 필요한 위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의 누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열거책임주의는 뭐예요? 열거책임주의 담보 자체가 하나하나씩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누락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열거위험담보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업보다는 개인의 수요가 많다. 아니죠.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수요가 더 많죠. 개인은 포괄담보 수요가 더 많습니다. 4번이 틀린 질문이 된다. 보유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보험료의 지출을 감소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맞는 말. 스스로 손실을 통제하는 자발적 활동이 증가한다. 맞죠? 대규모 손실도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손실을 대비할 수 없는 게 단점이지. 그죠? 3번이 틀린 질문이다. 기업의 자금, 운용 및 효율성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리스크의 측정,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측정해야 하고 빈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된다. 빈도를 더 중요하게 아니라 심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손실의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범위를 설정을 통한 방법은 비통계적 방법이다. 맞죠? 통계적 방법은 비율적으로 말하는 거고, 범위,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건 비통계적이다. 손실의 규모를 평가할 때 PML과 MPL의 규모를 잘 파악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PML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의 최대 규모를 의미한다. 맞는 말. 1번이 틀린 지문이다. 7번 손실의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크기가 매우 커서 경제 주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의 경우 이를 관리하기 적절한 기법은, 손실의 발생 빈도도 높다 그러면 그 위험은 회피해버리면 되지만 그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서, 전가라고 우리 말, 전가의 대표적 기법이 보험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아주 적절한 위험이죠. 이거 7번은 전가가 좋고 전가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이니까요. 그죠? 1번이 맞는 지문이다. 손실 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 손실 예방적 법이죠. 연말연시 음주 단속 강화, 예방적 차원, 화재 사고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스프링클러는 예방하기보다 손실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죠? 스프링클러가 갈았다고 불이 들나는 건 아니에요. 불이 나는데 났을 때 줄일 수 있는 목적인 거죠. 배상 책임 소송을 대비하여 철저한 시설물 관리 및 화자 보수, 또 예방적
기법입니다. 3번이 내용의 성격이 조금 다른 지문이 되겠죠. 자, 다음 중 보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스크 전가, 우연한 사고, 동질 다수의 리스크 결합, 다 맞는 말, 방관적 위험 감소는 관계없는 지문. 이런 거는 뭐 그냥 맞출 수 있죠, 여러분들. 자, 리스크 결합, 동질 다수를 결합할 관련된 걸로 틀린 옳지 않은 것은 리스크의 다수성은 대수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리스크의 동질성과 관련하여 페리는 동일해도 해자드는 큰 동일하되 해자드 리스크 모두 다 동일한 거여야 해요. 그죠? 2번이 틀린 지문이고 동질성을 강조하여 리스크를 지나치게 세분화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성을 강조하여 리스크 인수를 확대한 경우 평균 위험보다 낮은 위험이 유입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평균보다 낮은 위험이라는 것은 불량 위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위험보다 좋은 위험들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평균 위험보다 좋지 않은 위험들이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보험이 존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투자 재원의 활용, 당연하죠. 보험으로 인해서 받은 돈들로 굴려서 투자 재원이 됩니다. 경제 주체의 심리적 안정,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이거는 폐단이죠. 3번은. 안 좋은 점인 거예요. 생겨서. 강제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험 및 손실 감소. 이것도 좋은 점인데 3번은 보험으로 인한 안 좋은 점입니다. 3번이 역기능이라고 우리 보통 폐단이라고도 표현하고 3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자, 12번. 캡티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캡티브는 뭐예요? 자체 보험자를 말합니다. 자체 보험자인데 여러가지 내 모기업만 하는 것도 있고요. 남의 것도 받아서 보험을 운영하는 광의 캡티브도 있어요. 그죠? 1번 맞는 말. 캡티브는 실제로 보험료로의 대적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의 복구도 대내적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맞는 말. 다음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제일 좋죠. 그죠? 우리는 보험으로 담보 못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가 아니죠.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재보험 가입이 좋은 게 캡티브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죠? 재보험을 둠으로써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재보험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다. 자, 대제의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캡펀드, 이 처음에 많이 나왔어요. 대제의 채권은 투자자는 사전에 명시된 대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다. 맞아요. 재보험자들은 지급불능 상태를 감소시켜 신용 능력을 높여준다. 맞는 말. 대제의 채권은 수익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대제의 발생 확률과 규모에 따른 적절한 가격 산정이 쉽지가 않아요. 맞는 말. 대체적 위험 전가기법, 대제의 채권이라는 건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 대제의 채권이 ART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대제의 채권은 항상 안정적인 자본의 수익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고수익이 있는 반면, 고이자를 주는 반면, 일정한 대제의가 발생했을 땐 원금 및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4번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주는 건 아닙니다. 4번이 틀린 집은. 자, A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건부 차입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정한 대출의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계약. 맞는 말이에요. 그죠? 대제의 채권은 가격 산정이 쉽고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므로 많이 사용된다.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안정적 가격 설정은 아니에요. 그죠? 캡티브를 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보험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어요. 왜?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캡티브를 운영하는 자들이 안전한 위험을 나한테 주고 재보험 가입은 자기 불량 리스크들, 안 좋은 리스크들을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건전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캡티브가. 복합보험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므로 단일 계약, 다수 계약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항상 비싸다. 항상 비싸지 않죠. 더 쌀 수도 있어요. 그죠? 1번이 맞는 지문이다. 15번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이득액에 따라 처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어요. 이 내용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1, 2, 3번은 다 맞는 지문이니까.
특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혜집은 예외적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그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쳐요. 영향을 미치고요. 보험자가 특혜 지급한 경우엔 보험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1, 3, 4번은 맞는 지문, 2번이 틀린 지문이다. 영향을 미친다. 특혜 지급도. 17번 징벌적 배상액. 작년에 징벌적 배상액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거든요. 징벌적 배상액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잘 해놓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아니에요. 제조물 책임법이나 몇 개 조항도에서만 징벌적 배상액을 두고 있고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틀린 지문이에요. 징벌적 배상액을 통한 사회 전반적 규범, 법규 준수, 질서의식이 강화된다. 맞아요. 왜?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별도로 응징적 개념이거든. 다시 그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된다라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일반인들에게 이와 같이 유사한 사고가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중대한 과실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맞는 지문. 1번이 틀린 지문이다.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리스크와 관련된 거네요. 그죠? 근원적 위험, 경기 변동이나 대공합, 경기 변동이나 대영향, 바르게 연결돼 근원적 위험, 누구에게나 다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정태적 위험, 지진. 그죠? 잘 발생 안 해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야. 순수 위험, 주택 화재, 이런 것도 전부 다 순수 위험에 해당합니다. 18번 특정 위험은 누구에게 개인에게 특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재지변 같은 거는 개인이 아니라 전부 다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다음 중 인과관계 이론에 관하여 틀린 지문은, 인과관계 이론은 위험의 보편의 원칙과 관계없다. 아니에요. 위험의 보편의 원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나라는 판례와 통설은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맞아요. 인과관계란 일반의 원인의 어떤 상태나 사실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다른 상태나 사실이 발생한다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관계를 말한다. 맞는 말. 최유력 조건서는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 유력한 원인은 근인이라고 보는 설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위험 보편의 원칙은 뭐예요? 인과관계 수정이론이에요. 인과관계 수정이론. 관련이 굉장히 깊다.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과실책임주의 항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리스크의 인수. 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스스로 노출하는 등 그가 동의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맞죠? 제가 이거 하면서 제 친구 무에타이 설명했잖아요. 리스크를 인수한 경우에 날 다치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여과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의 일정 부분을 기여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법리. 이건 기여과실이 아니라 비율, 과실을 조정하는 거죠. 비례 과실을 적용하는 거지.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구분하는, 비교해서 과실을 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방과실, 너 과실 몇, 나 과실 몇, 비교하는 비교과실에 대한 문제예요. 기여과실, 조성과실은 뭐예요? 과실이 일부만 있다 그래도 그거 청구 못한다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비교과실이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과실 비율을 놓고 비교과실은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틀리니?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서로 막 배내밀면서 싸우잖아요. 과실이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는 거라고요. 생길 수 있죠. 그죠? 최후 명백한 기회.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도 최종적으로 명백한 기회를 입증한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맞는 말이에요.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일정 이하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고 일정한 손해 이하는 일정한 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이게 약간 소멸식 공제 조항하고도 비슷한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비율 참여 공제 조항. 여러분들 실비 생각하면 쉬워요. 실비 담보 얼마예요? 개인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병원에 따라서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소득세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또 비율적으로 나뉘어가죠?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율 참여 조항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멸식 경제 조항하고도 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죠. 2번.
프랜차이즈 공제나 대기기한, 공동보험하고는 완전 다른 내용이니까요. 그죠? 2번이 맞는 지문이다. 자, 소멸식 공제 조항의 한도가 100만 원이고, 손실 조정 계수가 1.25일 때 500만 원의 경우 보험자가 보상하는 금액은, 이거는 그냥 공식 알고 대입하면 되죠. 자, P는 뭐예요? 우리가 로스분의 디덕터블, 손실 조정 계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P는. 이거 뭐예요? 로스가, 손해가 500인데, 디덕터블은 100. 손실 조정 계수 1.25. 이거 500이잖아, 그냥. 400에 1.25, 500. 보험자의 지급 500. 3번.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이걸 사실 더 깊이 설명하면 더 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손해가 커질수록 공제액은 작아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소멸식 공제조항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손보상의 원칙과 관련 있다. 맞는 말. 자, 잔존물 대위의 경우 보험의 목적물이 전부 멸실과 함께 전부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성립된다. 맞는 거예요.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험자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대응해야 되죠. 준비를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린 지문이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맞죠?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인에게 계약 당시 고지한 내용 관련하여 보험대리인이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보험가입을 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추후 그 내용을 이유로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 금반원의 원칙이죠. 신의칙이잖아요. 보험자 언행의 신의칙이에요. 금반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체크해주세요, 이거. 면책사유를 두고 있는 취지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재산보험에서 골동품, 소합, 기준품 같은 경우는 대수의 법칙 적용. 대수의 법칙은 관계없어요. 왜 면책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요. 네. 너한테나 그게 가치 있는 거지 나한테는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자동차 보험의 산재 면책 사유는 중복담보를 배제하는 거예요. 맞는 거고. 전쟁 기타 별난 대이변적이지 않는 손해. 고의사고는 우연성이 결여. 맞는 지문이에요. 1번이 틀린 지문이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진해서, 권리의 자진 포기, 이거는 권리 포기예요. 웨이버. 손해사정 결과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했다. 본인이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권리 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 권리 포기와 관련된, 웨이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웨이버 관련돼서는 시험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꼭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금반원과 웨이버 잘 비교해 가지고 이해해 놓으십시오. 다음 중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회계, 당연히 관리해야죠. 지급 여력도, 경영 실태 평가도 마찬가지고, 보험 상품 제도 공시는 이건 보험자의 경영과 재무 건전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상품을 설명하도록 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다. RBC 기준에서 요구 자본 금액을 구하는 경우 반영하는 리스크의 구분이 아닌 것은 보험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금리 리스크, 운용 리스크인데 책임 리스크는 없는 내용이죠. 4번이 틀린 지문이다. IB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BNR이 뭐예요? 사고 났는데 보고되지 않은 손해들. 이거 적립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소하게 적립될 경우 보험회사의 이익이 과대평가된다. 맞아요. 그죠? 과소하게 적립하면 안 돼. 과대하게 적립할 경우에는 또 주주의 이익이 왜곡돼요. 이것도 맞는 말.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보험에서 더 중요하다.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긴 보험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화재나 재산보험보다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이 치료기간이 긴 경우에 IBNR 적립이 더 중요하다. IBNR 적립은 보험회사의 당해 해계 기간에 대한 손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맞는 말. 손해사정 업무에서 검정 업무가 정산 업무로 구분됩니다. 그죠? 검정, 정산 업무 구분되는데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검정은 조사 단계라고 했잖아요. 서베이, 조사하는 거예요. 접수하고 계약사항 확인, 면부책 판단 다 검정 업무죠. 검정 업무 구상관리는 정산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다. 정산 업무에 보험금 지급 들어가죠. 구상 업무도 정산 업무입니다.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쭉 표로 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줬죠? 그거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31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이건 한 번도 안 낸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한 기준으로는, 자, per 이벤트, 그리고 사고당 기준으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땐, per 이벤트 담보이기 때문에 리스크 담보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per 이벤트, 한 사고당 담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손해가 A 리스크, B 리스크가 발생해서 두 번의 손해가 난 게 아니고요. 한 번 손해가 났는데 사고가 리스크 종류가 두 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즉,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 타고 냉장고도 타고 또는 뭐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인해서 뭐 건물도 손실을 입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흐름이 쭉 위에 집에 올라가지고 내 물건뿐 아니라 위에 물건들도 사고가 났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리스크가 두 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근데 사고는 뭐예요? 한 번의 화재 사고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요걸 구분을 200, 100 이렇게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300의 손해가 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만약에 리스크가 아니라 A 손해, A 이벤트, B 이벤트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건 각각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각각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의 사고로 이해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기 문제에 보면 비례대보험 per 이벤트 excess of loss 손해가 한 사고 초과 손해 담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달러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300한도로 담보하는 건데 사고가 이때 났어요. 어떻게 났냐? A 리스크, B 리스크. 결국 리스크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뭐 화재 사고로 두 개의 손해가 난 거니까 이거 두 개는 하나의 손해로 보면 돼요. 그냥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총 300 손해에서 300달러 손해에서 100달러 초과된 손해를 주는 거니까 100달러 빼면 200 답 3분. 어렵지 않죠, 이건? 말이 어렵지. 이걸 이해하기 어렵지. 근데 만약 이거를 각각 하면 어떻게 돼요? 100달러 손해에서 100달러 빼니까 첫 번째 건 줄 거 같고 두 번째 거는 200달러에서 100달러 빼면 100달러만 처리한다. 2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죠. 실수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per 이벤트 한 사고의 담보인데 그 한 사고 내에서 리스크가 두 개로 구분된 것 뿐인 거예요. 이거는 300 손해, 100, 2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한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언더라이팅 표준이 낮을 때 보험사의 경영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언더라이팅 표준이 낮아진다면 뭐예요? 많이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장 점유율 올라가겠죠? 그죠? 가입수가 증가시킬 수 있죠. 맞죠? 투자 수익이 좋아지겠죠. 당연하죠. 왜? 투자 수익을 통해서 많이 굴려줄 수 있으니까. 손해율 안정과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안 좋은 위험들이 많이 들어와서 손해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중 예정요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 과거 실적을 보험요율에 반영한다. 과거 실적을 반영하는 건 예정요율이 아니고요. 경험요율을 우리 공부했었던 집단요율 적용 후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에요. 집단요율, 이 차는 얼마의 손해가 있는데 얼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죠. 손해 방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공평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경쟁으로 왜곡될 수 있다. 요율이 다 2, 3, 4번 맞는 지문,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특정 집단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총 손실액이 800억이고 총 계약 보유 건수가 100만 건일 때 사업 비율은 이 총 보험료는 얼마를 보면 사업 비율은 20%래요. 사업 비율은 20%일 때 이거 간단해요. 800억에 사고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800억이면 숫자를 어떻게 써야 돼? 8 이렇게 되나? 100, 1000, 억, 10억 8에 높이. 이렇게 큰 돈은 없어서 800억. 그리고 계약 건수는 얼마예요? 100만 건. 100만이면 여기 되는 거예요. 이 순보험이 얼마야? 다 지워지고 8만 원이네. 순보험료가. 순보험료는 8만 원인데 사업 비율이 몇 프로예요? 0.2. 1-0.2. 그럼 0.8이잖아. 0.8.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이네. 영업보험료 10만원, 3번. 이 정도 계산 문제 쉽죠? 틀리면 안 돼요. 나오기도 하니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자,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과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모두 역선택과 보험사기에 같은 보험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맞아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과거 손해사정 결과는 중요한 통계가 된다. 맞아요. 언더라이팅이 엄격할수록 손해사정 조사 예상은 급격히 늘어난다. 반대죠. 언더라이팅이 엄격하면 손해사정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사실 손해사정은 언더라이팅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3번은 관계없는 지문이다. 자,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캡티브 설립, 면책계약, 재보험, 해칭, 뭐하고 관계없어요? 캡티브는 뭐예요? ART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위험의 전가, 대체적 위험 전가 기법, 전가에 해당하지만 대체적인 위험 전가 기법이고 전형적인 위험의 전가의 모습들은 홀드 암니스 어그리먼트, 이거는 면책 특약, 그다음에 리인슈러, 그다음에 해칭, 요 내용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어, 37번.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리스크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측정해야 하며 빈도를 더 중요하게 측정해야 된다. 아니죠. 심도를 더 중요하게 한다고 있죠. 손실의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비통계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아니죠. 통계적 방법으로도 해야 돼요. 그죠? 손실의 규모를 평가할 때 MPL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MPL을 고려해야 돼요. 단일 이벤트일 때는 MPL. 위험이 여러 개 있을 때는 PML만 고려해도 되지만 한 위험 담보만 있을 때는 MPL도 고려해야 된다. PML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의 최대 규모를 의미한다.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어떤 해자들은 법률 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회나 소송이 제기하기 쉬운 사대 제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태를 말한다. 뭐예요? 소시에탈 리갈 해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4번이 됩니다. 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은 기념품이나 유품과 같이 주관적 가치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한 것도 로스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아니죠.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죠, 이거? 보험에서 로스는 의도적인 행동에 지출된 비용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설명했었죠. 추가보험료를 부담하여도 간접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아니요. 추가보험료 내고 간접손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죠? 재산보험에서 특별 약관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차적 손해만을 담보한다. 맞아요. 그죠? 4번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40번. 보험 요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율이란 단위당의 가격을 말해요. 맞아요. 그죠? 순보험료는 예상 손실과 기대치의 손실을 말하며 부가보험료는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맞아요. 시장 경쟁으로 순보험료의 할인은 가능하나 부가보험료 할인은 할 수 없다. 반대죠. 순보험료를 할인할 수 없고 부가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어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의 합을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라고 한다. 맞는 말. 3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2회차는 조금 쉬웠죠, 여러분. 2회차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아까 봤던 문제들 좀 계산 문제 좀 실수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좀 놔도 돼요. 놔도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아야 될 거, 알고 있는 내용 실수하지 않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